세계의 신승장 농력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기업체는 굉장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 좀 하여튼 그 위기 같은 국면 속에 작년에 그 한미약품 성공 사례는 가뭄 속에 담비와 같은 그런 소식을 드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미약품 성공 사례가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좀 미래 풍경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한미약품의 성공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발제를 위해 모신 전문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는 그 한미약품의 권대창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권 부사장님 경력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동물자원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한국응용약물학회의 부회장 디플로마도 계시고 한미약품 연구센터의 연구소장도 겸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부사장으로 또 최근에 승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내 연구개발도 주가 책임지시는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최근에 대외 활동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은 글로벌 제약산업의 현황,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제약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또 신약 개발이 왜 어려운지, 신약 개발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정말 그 신약 개발을 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의 성공 사례까지는 아니고 한미약품의 R&D를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인 국내 신약 개발의 현황하고 그럼 국내에서 R&D를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같이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 규모는 제가 뭐 가끔 표현을 씁니다만 정말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보통 2013년도에 예측했을 때 2014년에 1000조를 예상을 했지만 벌써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3년, 14년 글로벌 제약산업 성장률을 보면은 6, 8% 정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컬럼을 하나 보니까 무병장수가 참 좋은 아이템인데 아쉽게도 유병장수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글로벌 제약산업은 상당히 커질 거다. 그 규모 면에서도 이미 2015년에 1200조를 넘어가고 있고 예상한 2020년에 1300조가 아니라 1560조 정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아쉽게도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는 한 1.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로 가야만이,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1000조 시장을 어느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발표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면 글로벌 제약산업을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2012년, 그 다음에 2018년 글로벌 탑 20 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2002년도에 글로벌 탑 20 회사 중에 3분의 1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그만큼 큰 시장인데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자본이나 기술력이 추적되지 않으면은 다른 회사에 합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2년에 사노피 랭킹하고 2012년에 사노피 랭킹은 벌써 4위, 또 2018년에는 글로벌 랭킹 2위로 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한 품목도 사노피가 저희 2018년에 또 2020년 이후에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D를 열심히 하는 회사, 당뇨 쪽에 R&D를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덴마크 노보라는 덴마크 회사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빠르게 2012년에 랭킹 한 16위에서 2018년에는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고 R&D 전문화된 당뇨 R&D 전문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뇨 쪽 R&D 하는 연구 인력이 한 2,500명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길리어드를 이렇게 표기했는데 한 3년, 5년 전에 국내 제약사들 가장 닮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 50% 이상의 길리어드를 손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길리어드가 2002년에는 적자투성이의 회사였죠. 근데 2012년에는 탑 20에 들어와 있고 2018년에는 탑 10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벌써 넘어섰습니다. 2014년에 글로벌 탑 9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고 그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롤 모델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은 정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화되어 있는가 하면은 항바이러스 제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라고 썼는데 비슷한 여러분들이 요새 뭐 핫토픽으로 떠오른 이세돌 기사가 판을 엎어라. 실질적으로 HCV 시장에서 판을 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HCV 치료제는 주사제였는데 오랄로 개발을 했습니다. 1년을 투여해야 치료가 되는데 12주 만에 치료가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을 엎어버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할 수 있는 분야, 항바이러스 분야, 또 글로벌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판을 엎을 수 있는 그런 타겟을 개발해야만이 R&D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길리어드도 처음에는 조그만 벤처였는데 타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를 러시아에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제품은 M&A, 그 다음 제품은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 확대해서 바이러스 간염 치료제 분야에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항암제 분야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D를 통한 라이센스 아웃, 또 R&D를 통한 M&A, 또 R&D를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에 좋은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여러 글로벌 기업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길리어드 친구들 정말 똑똑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얘기를 해보면은 5분 안에 그 제품의 특성을 다 파악해낼 정도로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회사가 아마 정말 앞으로 커나갈 좋은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하고 국내 기업하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보면은 매출액에서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 수준, 연구비에서도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 연구원 수에서도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을 따라잡는데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길리어드 같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판을 엎고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제약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약 개발의 과정,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오래 걸리는가 또 신약 개발 제약 산업이 다른 산업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도표여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데 후보 물질하고 사람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후보 물질을 찾아냈고 이제 신문지탕에 많이 나오잖아요.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 이제 동물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기여할 거다. 그 얘기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 이후로 아무리 잘 성공하더라도 그 약이 나올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보 물질을 얻고 동물에서 약효 평가하고 독성 평가한 그 정도의 레벨은 전체 연구비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하고 달리 이 제약 산업은 물질을 만들고 정말 신약을 만들었는데
사람한테 쓸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임상, 일상. 물론 분야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특히 만성질환, 대사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건강한 사람, 임상 이상 POC 검정, 프로브 오브 컨셉트 검정, 임상 3상 대규모 임상 시험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을 얻고서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임상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임상용 생산 의약품 공장이 있어야 돼요. 임상을 글로벌 임상.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아직 제품도 안 나와 있는데 이 라이선스 아웃한 이 제품의 첫 번째 공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또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3상 임상을 위해서. 글로벌 3상의 서플라이 공급 역할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임상이 진행되니까. 상당히 많은 선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산업의 특성이 가지고 그만큼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그 3상 가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례로 다케다 같은 경우 3상에서 다 끝나고 승인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상에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상시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설비 투자 시설도 거기에 더 이상 뭐 활용 가치가 없으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하이리스크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임상 2상까지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이번에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3개의 임상 3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시험까지 그 정도 하면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고 만성 대사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임상 3상을 위한 연구비가 한 5,000억에서 1조까지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작년에 한미약품 매출액이 재작년에 한미약품 매출액이 7,000억이었습니다. 매출액을 몽땅 다 떨어놔야 한 제품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거대한 연구비 투자가 들어가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글로벌 시장에 성공했을 때는 뭐 매출은 상당하고 이익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했을 때는 뭐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2상까지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또 앞으로 많이 배우고 해서 다음에는 우리 손으로 3상까지 가는 길리어드처럼 그런 롤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약품 한 1,500억 정도를 R&D 투자에 썼습니다. 작년에는 한 24% 정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R&D 투자비가 들어갔고 왜 이렇게 많은 R&D 투자비가 들어가느냐.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한 12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한 2012년, 13년, 14년에서는 회사 내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회사가 참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아마 제가 주적 중에 한 명이 됐을 정도로 상당히 걱정도 많았었습니다. 한미약품 R&D 인력은 한 500명 정도 되고 가운데 있는 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탄연구센터 그 다음에 글로벌 허가 관련 또 임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헤드쿼터 그 다음에 베이징 한미 저희 동탄연구센터하고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인력의 R&D 규모를 가지고 있고 베이징 한미에 저희가 R&D 센터를 설립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북경 청와대가 고급 인력을 유치해 가지고 빠른 글로벌로 진행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R&D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아마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그 자료입니다. 6월달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비임상이나 임상 1상, 임상 2상, 또 임상 3상 제품도 저희가 한 제품 원래 들어갔습니다. 물론 파트너사가 들어간 제품이지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랩스 커버리라는 바이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합성신약 프로그램입니다. 옆에 있는 빨간 게 표시되어 있는 게 해외 라이센스 아웃된 품목이고 그래서 저기 합성신약 쪽은 저희가 표적항암제, 타겟티드 온콜로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한 10년 동안 바이오로직 프로그램은 플랫폼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당뇨, 비만, 대사성 질환을 먼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원천 기술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천 기술 기반 기술인가 하면은 단백질 의약품 정말 좋은 의약품인데 인체 내에 들어가면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들이 개발되었고 시장에 일부 나오기도 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품으로 점핑했습니다.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은 큰 의미가 없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품으로 가자 해서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타겟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한 제품을 라이센스 아웃한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또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패키지 형태의 라이센싱 딜을 목표로 이렇게 잡고 일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원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대상으로 잡은 당뇨 비만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환자가 많습니다. 약도 많은데 은met 리더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분야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 당뇨 치료제, 좋은 당뇨 치료제로 나오고 있는 펩타이드들, 그게 막 이제 매일 맞던 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2020년 뒤에 거의 2020년 근방에 나올 거니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안 맞고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주사 놔주는 정도면은 충분히 당뇨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 치료제인데, 인슐린 치료제는 정말 좋은 당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혈당 리스크나 또 예전에 인슐린 치료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매일 맞는 제품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 차세대 인슐린, 그 다음에 두 개를 위액과 인슐린을 섞은 두 개의 복합제 개념인데, 콤비네이션 세라피가 아마도 인슐린 치료 또 GLP-1 치료를 합해서 당뇨 치료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현재 글로벌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2020년 이후에 당뇨 세라피의 주체는 이 콤비네이션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쓰나미라고 하는데 표현은 현재 당뇨 환자는 한 4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지구상에. 그 다음에 2035년에는 한 6억 명 정도 될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당뇨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뇨 환자들 중에서 정말 당뇨가 제대로 치료되고 있는 사람은 한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당뇨로 진단받고 절반만 당뇨 치료를 하고 있고 절반만이 이제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는, 그러니까 은met 리더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분야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미국 당뇨 환자의 90%가 비만성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뇨만 치료하는 게 당뇨 치료제의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해야 제대로 된 혈당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미국 FDA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 한 달에 한 번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하자, 두 번째 저희 타겟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겟을 같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은met 리더 분야가 되겠는데, 당화 혈색소라는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한테는.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7% 이하로 7% 넘어가면은 이게 당뇨병이 좀 진행되는 거고, 7% 이하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상당히 큰 은met 리더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당뇨 치료제들이 있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궁극적으로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맞는 것으로 프레임이 시프트 될 수 있으면 베스트일 거다.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 필드의 은met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한 조금 사이언티픽한 거에서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는 당뇨 치료제는 매일 맞아야 이렇게 치료 효과가, 매일 GLP-1 리셉터를 맞아야, 아고니스트를 맞아야 50% 당뇨 도달률, 7% 도달률이 한 50% 정도 되는 빨간색 점선이 있는 정도의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막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은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페이스 2B 스타디 한 결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맞더라도 매일 맞는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믿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안 된다, 도저히. 이 에비던스를 발표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도 실질적으로 이 임상을 하신 KOL이 자기가 발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된다는 컨셉을, 프루프 오브 컨셉을 저희가 증명을 했고, 상당히, 물론 위클리도 개발하지만, 위클리 투 먼슬리를 개발하는 제품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만 쪽은 어떠냐? 과연 비만도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상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죠. 임상 하나 하기도 벅찬데 이상을. 임상 2B를 3개를 동시에 열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약을 맞지 않았을 때 체중 증가가 이렇게 뭐 없습니다. 거의. 보통 비만 효과를 볼 때는 약물을 맞고 그 다음에는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스타디인데 이 스타디에서는 식이요법 없이 운동 없이 약물만 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주 정도 투여하게 되면은 체중이 한 4kg 정도 이렇게 빠집니다. 20주 정도 이렇게 투여하면은 식욕 먹는 거 다 먹고 마음대로 운동 안 하고 저 정도 체중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컨셉인 당뇨 치료제이면서 비만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컨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필드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갈 약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저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앞으로 또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100년을 쏘았습니다. 정말 좋은 치료제죠. 제조합 인슐린이 나온 게 이제 1980년. 그때는 하루에 3번 맞는 것이고 35년 동안 진화해서 여기 보시는 울트라 롱 액팅 인슐린, 저 노보 노르디스크가 펴는 울트라 롱 액팅 인슐린인데 아이덱이라 해서 작년에 허가를 받은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맞습니다. 35년 동안 왔지만 여전히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이 현재까지 가장 베스트한 울트라 롱 액팅 인슐린인데 저희 타겟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인슐린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울트라 롱 액팅까지 써버려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겟으로 잡고 녹색으로 보이는 레드에서 PK제랍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노보가 울트라 롱 액팅 인슐린이라고 표현한 하루에 한 번 맞는 제품인데 녹색 PK 프로파일을 레드에서 보여주고 있고 똑같이 하루에 한 번 맞는 안에 한 번 주사로 빨간색 PK 프로파일이 저희가 얘기하는 위클리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한 번 주사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가는 그런 포텐셜을 동물에서 확인하고 미국 임상 1상에서 PK 스터디를 통해서 일주일 이상 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의 결과들이 휴먼으로 잘 현재 트랜슬레이션 되고 있다라는 에비던스까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에비던스를 막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당뇨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그랬는데 베이잘 인슐린, 아까 말씀한 울트라 롱 액팅 노보 인슐린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매일 맞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매일 맞는 노보의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보면은 인슐린이 혈당 빠지는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혈당 빠지는 효과는 인슐린보다 좋은 제품이 없는데 다만 매일 이렇게 오랫동안 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증가하는 또 인슐린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인 저혈당 리스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슐린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치료제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슐린보다 좋은 치료제는 아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마스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2,500명이 연구하고 있는 노보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리라글루타이드라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당이 들어왔을 때 음식을 섭취했을 때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저혈당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또 체중도 빠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루코스 로링, 당을 낮추는 효과가 인슐린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개를 컴바인을 딱 시켰더니 혈당 빠지는 효과는 거의 1.9 정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면서 체중 증가를 인슐린 체중 증가를 마스킹해 주는 저혈당 리스크도 마스킹해 주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2020년대 이후의 환자들은 아주 적은 양의 인슐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저혈당이나 그런 걸 무서워할 필요가 아예 얼리 스테이지부터 인슐린 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그 췌장 베타셀의 리제너레이션도 도움이 되고 인슐린 진행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슐린 패러다임,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매일 맞아야 된다는 부작용이. 적어도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맞게 하려면은 위클리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클리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품을 만들지 패러다임을 바꿀 이 제품 매일 맞는 제품밖에 현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클리 인슐린을 개발하려고 타겟을 잡았던 것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골드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 매일 맞는 인슐린과 GLP-1의 콤비네이션이 왼쪽에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동물에서 가고 있고 오른쪽에 조금 더 길게 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위클리 인슐린과 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콤비네이션 프럭입니다. 그래서 PK 프로파일 아주 하모나이제이션 잘 돼 있으면서 기존에 매일 맞는 것부터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동물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아마 금년에 임상일상에 진입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치료제가 어떤 포텐셜을 갖는가 하면은 이 인젝터블 당뇨 치료제 시장에는 크게 세 개의 빅파마가 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릴리, 덴마크의 노보 노르디스크, 그 다음에 프랑스 사노피 아벤티스가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시장이 기존의 데일리에서 위클리로 스위칭 해가고 있습니다. 릴리도 위클리 제품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노보도 막 위클리 제품을 막 이제 런치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아쉽게도 여러 연구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사노피 자체가 우리는 데일리로 베스트인데 그런 자만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시장에 늦게 진입을 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기회였고 저희 파이프라인 위클리 인슐린과 GLP-1 콤비네이션 제품을 가져감으로써 사노피가 비어 있는 그런 제품 파이프라인을 채워서 2020년 이후에 기대를 할 수 있게 그런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미국의 존슨앤존슨은 오랄 쪽으로는 상당히 강한 당뇨 치료제의 글로벌 업체인데 인젝터블 시장에서는 워킹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쓰지 않고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당뇨 치료제를 찾고 있었고 저희가 개발했던 듀얼 아고니스트 일상 시험이 막 끝나가고 있는 그 듀얼 아고니스트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라이선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얀센이라는 업체가 SGLT2라는 오랄 당뇨 치료제를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회사입니다. 저 듀얼 아고니스트도 아마 얀센이 저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처음 개발을 한 회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가 라이선스 아웃을 같이 손잡고 파트너십을 잡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뇨 치료제나 류마토 아스트로티스 이 분야도 상당히 큰 분야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항암제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타겟티드 온콜로지 분야는 전 세계 항암제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분야인데 저희도 한 10년을 타겟티드 온콜로지 분야를 합성신약을 통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 5개가 타겟티드 온콜로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타겟티드 온콜로지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축적된 기술이 있고 항암제 분야뿐만 아니라 RA 분야 쪽에도 이렇게 영역을 넓혀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티드 온콜로지 분야는 저희도 웬만한 글로벌 업체만큼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좀 얼리 스테이지 타겟티드 온콜로지를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 요청을 해오고 있고, 또 저희도 기꺼이 뭐 저희와 경험과 노하우 자산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도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61713이라는 폐암 치료제입니다. 3세대 폐암 치료제인데, 기존의 폐암 치료제는 타세바, 그러니까 특정 뮤턴트만 이렇게 잡고 T790M이라는 뮤테이션은 잡기 어려운 그런 1세대 폐암 치료제였습니다. 타겟티드 온콜로지 중에 1세대.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게라임이 개발한 2세대가 뮤테이션을 다 잡지만 정상세포를 와일드 타입을 건드림으로써 래쉬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를 개발한 베링거 인게라임이 저희의 3세대 타겟티드 온콜로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3세대는 뮤테이션은 다 잡으면서 와일드 타입은 건드리지 않는 진정한 타겟티드 온콜로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항암제 분야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끊임없는 뮤테이션과의 전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4세대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많은 타겟티드 온콜로지 분야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도전이 가능한 분야. 또 타겟티드 온콜로지 플러스 타겟티드 온콜로지의 콤비네이션, 또 다른 모드 오브 액션하고 콤비네이션 쪽 세라피들도 여전히 빠르게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것도 타겟티드 온콜로지를 개발하다가 나온 RH 치료제인데 BTK 이니비터입니다. 마찬가지 타겟티드 온콜로지인데, 기존의 RH 치료제는 다 항체로 주사제인데, 이 분야에서 파이자가 먹는 RH 치료제는 왜 안 되냐 해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토파시티닙이라는 잭 이니비터를 개발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건 T셀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리툭산 항체가 타겟하고 있는 B셀을 타겟하고 있는 저희는 타겟티드 온콜로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라이 릴리가 임상 1상 시험 중에 가지고 갔습니다. 임상 2상 시험 아마 금년 안에 들어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부수적 타겟티드 온콜로지를 타겟으로 했는데 부수적인 다른 적응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얻으면은 글로벌 학회에 해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공격도 많이 받고 또 뭐 얻는 것도 있고, 상대방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딜 과정에 있지 않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와서 의견 교환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회에 가면은 항상 만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이언티스트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의견 교환하고 좋은 결과 있으면 축하한다고 한마디 툭 찌르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위커 포인트로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도 툭 찌르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남의 학회 가서 축하한다 얘기해주고, 야 근데 이건 안 해봤니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회에 나갔을 때가 1개, 2개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는 3개, 4개, 5, 6개, 작년에는 11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많이 발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오플라이 한 것은 이미 다 어셉트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ADA나 EA, 미국 당뇨학회나 유럽 당뇨학회 끊임없이 가서 발표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또 배울 건 배우고, 그런 과정, 또 사이언티스트들끼리 네트워크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암제 분야도 아스코 미국 암학회 가장 크니까 아스코를 필두로 해서 임상 결과 또 비임상 결과 계속 발표해 나가면서 우리의 사이언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가고 있다. 뭐 공장입니다. 왜 이 슬라이드를 넣는가 하면은, 저 바이오 플랜트 1이라는 공장을 아예 초기에선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의약품들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었고, 또 바이오 플랜트 2가 현재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많은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한 뭐 개수로, 제품 수로는 퀀텀이 3개 프로젝트니까 한 6개, 7개의 제품이 라이센스 아웃돼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많은 듀딜리전스와 뭐 미팅들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그 못지않게 그 팔로우 미팅들이 계속 또 진행이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시장하고 국내하고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면은 여전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게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고 밑에 있는 것이 국내 제약 시장 규모입니다. 여전히 한 1.6에서 1.7%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점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복지부나 미래부 또 산업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가 갈 비전 로드맵도 만들고 해서 비전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2017년에 있고 2020년에 있는데 2014년, 15년에도 아직까지 국내 시장 규모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점핑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 플랜이 필요한지 조금 더 얘기를 갖는 시간을 말미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R&D 비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응하는 그런 언맷 니드가 있는 분야에 정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뭐 각 회사마다 각 벤처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언맷 니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남들이 잘하는 거 남들이 파악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다 그렇게 보이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품 라이선스 하나에 목숨을 걸고 가다 보면은 그 제품이 라이선스 아웃되고 나면 그 다음은 한 분야라도 뭐 패키지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테이지별로 제품을 개발하든지 제품 한 에어리에서 패키지를 맺든지 그 분야의 강점을 갖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뭐 그것을 원천 기반 기술을 통해서 하든 라이선스 M&A를 통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쪽의 어떤 연구들이 많이 필요로 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R&D 이런 점핑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업체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말 획기적인 인센티브, 획기적인 뭐 그냥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좋은 인력과 또 R&D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R&D 비용을 쓰고 다른 제약산업도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에서 그 모든 R&D 비용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가 쓰는 R&D 비용의 한 2%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R&D 비용입니다. 나머지 98%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기업이 정말 저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게끔 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뭐가 됐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임상 제약산업의 특수성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산업하고 제약산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부가 정말 힘들게 바이오 쪽은 제약산업 쪽은 다른 산업하고 같이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자동차 만들면 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전화기 만들면 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만들고 10년을 기다려야 프로세서를 가져야 이 시장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제약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R&D 지원, 정책적 판단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미래부 같은 경우에 좀 더 중장기로 너무 단기적인 성과 또 논문 수, 특허 수,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과를 내는데 가장 좋을지 머리를 좀 맞대고 지혜를 맞대고 지금 미래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어떤 좋은 R&D의 성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다부처들 많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 뭐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보이고 지금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할 거 없이 또 다 이렇게 고민을 해주고 같이 논의 잣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 정말 필요로 해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위해서, 이 제약산업에 국한되는 겁니다.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오늘 발표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아침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참 그래도 우리나라 이 바이오 분야, 특히 그 중에 꽃이 제약 산업인데 거기에서 정말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쪽에서 우리 R&D 관련하신 분들 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는 이 한미 성과로 인해 갖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감 또 그런 물꼬가 트인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마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지만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에 관련된 회사의 오너 그리고 또 훌륭한 경영진, 훌륭한 연구자들이 그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러면서 한편 느끼는 것은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 또 한미뿐만 아니라 제2, 제3, 제4의 그런 제약기업들이 또 그런 벤처들이 커서 또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우리가 아마 지금 다른 기존 산업 분야에서 약간 침체라든가 경쟁력 저하로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제약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라의 장래를 견고히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모든 정책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연구소 민간 전체가 정말 프로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마추어로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아마 어떻게 보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정확히 거기에 대한 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때를 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랍니까? 매를 먼저 들죠. 하지만 아이가 일어서 정말 한번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방해 줘야 됩니까? 손을 내밀고 용기를 주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가 배가 부를 때는 필요한 음식을 줘야 되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어설프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니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걸어온 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한미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우리 생태계가 정말 좋아진 것입니다. R&D 생태계도 좋아졌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뢰의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정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제약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또 정부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야보다에서 이 바이오 쪽에 성과 없이 R&D 투자를 누려온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마추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가 되어서 일해야 된다는 그거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R&D 투자에 관련되신 분들, 특히 인허가에 관련되신 분들, 또 혹은 글로벌로 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프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성해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저도 대학에 있지만 우리 현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정부에 대라고 연구 R&D를 늘려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늘어질 거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 또 혹은 기존 인프라에 속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좀 스스로 좀 자성해보고 가능하면 우리 연구들이 결국은 제약 산업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첨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왜냐하면 제약기업 정체가 앞에서 보셨지만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분까지는 대학 연구소, 국가 인프라가 감당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첨복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정상화되었느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제대로 그런 것들이 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의심하기 전에 우선 믿고 투자해보고 키워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앞에서 아마 금부사장님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결국엔 애를 키우는데 애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듣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자생력 있게 커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자생력 있게 커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지만 글로벌 기업에 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매출 규모, R&D 투자 규모 5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기분으로 최소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런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때 쓴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어떤 제약산업의 R&D 투자라든가 또 임상에 대한 같이 조세제도 같은 것들 그런 거 조금만 고려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신약 개발에 대한 약가제도 같은 것들도 이게 부처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은 그거 우리 미래가 국가의 미래,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네. 각각이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각각 잘하는 것을 최대한 집중해서 키울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창조 경제하면서 이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특히 많은 벤처들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이 바이오부입니다. 가능한 한 대학 교수님들, 그래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좀 모여서 실력이 있으면 벤처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으켜서 기왕 실험실 일뿐만 아니라 기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그런 좋은 성과들을 바로 큰 대기업에서 교차 투자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앞쪽에 굉장히 오래 시간을 걸리고 또 전문성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플랫폼 기술 개발하는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정부 일에 여러 가지로 관여하면서 저는 스스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나라 먹거리는 그래도 의약품 산업이 그리고 바이오 쪽이 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고 갈 거다. 지금 이제는 그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앞으로 우리 20년, 50년을 미래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고 또 협의체도 만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정말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가 실천을 통한 결국 아까도 이노베이션에 얘기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꼭 해결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기회가 조만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타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의약품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또 그 기대만큼 많이 믿고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미 때문에 정말 바이오가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커졌고 또 산업 중에서도 모든 정부가 많은 바이오에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러면 한미가 뜬고 한미가 잘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제2의 한미가 또 한국에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결국 우리나라를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사업이냐. 지금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거품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면은 또 부자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정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적으로 바이오의 역사를 보면 저희가 1950년대 후반부터 제약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기존의 제약사들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한 60년 이상을 버텨온 거거든요. 어찌되었던. 그리고 바이오 벤처라는 게 생기죠. 이제 우리나라에 생기는데 그게 뭐 셀트리움부터 시작해서 1990년도에 이제 벤처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벤처들이 지금 한 15년 정도 견뎌온 거죠.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실제 했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막 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삼성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하나, LG, SK 이런들이 쭉 이제 바이오 쪽에 좀 더 집중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바이오 기업이 한 1,500개 정도가 돼요. 바이오 벤처만 해도 세계 넘버 4 정도 돼요.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연구 개발의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과연 물거품이 될까? 2000년도 초에 막 바이오 벤처 했을 때는 당연히 거품이죠. 가진 게 없었는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견뎌왔는데 정말 맷집이 있어도 있을 거고 진짜 놀면서 그 동네에서 놀았어도 정말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오 시대가 나왔다 이런 근거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바이오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돈 계속 언제까지 부어야 돼? 도대체 언제 성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요. 근데 바이오 특성을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어린아이 얘기를 하셨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개구리를 보면요. 처음에 알을 까잖아요. 알을 까고 그 다음에 올챙이가 생기고 손발이 하나씩 나오면서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 꼬리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개구리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진짜 어덜트 개구리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돈이 마중물을 막 뿌려줘요. 개구리 알라라고. 알이 좀 없었던 거 좀 이렇게 번식 좀 하라고. 그래서 그걸 막 뿌려줬고 그 다음에 좀 커서 올챙이가 된 거예요. 올챙이가 됐는데 이제 와서 왜 돈 못 버냐고 너는 왜 개구리가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던 거야 지금까지. 그러다가 개구리가 이제 발 한쪽을 쭉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기술의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한미가 워낙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지금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들이 다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지금 라이센스한 벤처들 되게 많고요.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고 또 이미 다리가 하나 나왔다는 거는 아 이놈 개구리 되겠네. 그래서 이제 가져간 거라고요. 글로벌 회사들이. 그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개구리를 만들고 꼬리를 잘라서 이제 정말 어덜트 그런 개구리를 만드는 일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럼 뭐 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나 모든 정부기관에서 막 사장님들 불러다 놓고 뭘 도와주면 돼? 도대체 뭘 하면 우리가 제2 한미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최근에 R&D 돈을 많이 달라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좀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이 풀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일 좀 잘할 수 있게 인프라 좀 구축해줘. 그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을 만나면 조세제도 좀 어떻게 해줘. 우리 돈 많이 드는데 요거 좀 세금 좀 법인세도 좀 깎아주고 시장 개발하는데 이런 도움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좀 우리나라 좀 약가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 하는데 그 규제가 없어요. 그럼 규제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가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하나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정부 연구비가 이렇게 많은 투입이 돼요. 전체 본인이 가져가는 돈 되게 적지만 전체 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도의 정말 GDP까지 이 나라에서 바이오에 투자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일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성공 실패를 떠나서 좀 제발 정부 돈 좀 내 돈처럼 좀 써주세요. 내 돈이라면 어떻게 썼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매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안 바꾼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 항상 해요. 정부는 제가 해보니까 10번, 100번 얘기하셔야 겨우 한두 개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정부에 있는 의지보다는 저는 결국 수요자의 의지가 이 나라를 만들고 정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정말 학교도 좋고 뭐 연구소도 좋고 기업도 좋은데 기업가 정신이 아니면 이 바이오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애써준 정말 바이오가 정말 각자 따로라는 표현을 제가 매일 많이 해요. 바이오 업계 종사하는 인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다 바이오 하신대요. 어딜 가면. 하지만 각자 따로인 힘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이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정말 구축이 되는 그런 지점은 아직 없어요. 뭐 이제 바이오 특위도 하신다 하고 뭐 정부에서 컨트롤 다 한다고 하는데 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분명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뭐 제가 정부 R&D 투자 중에서 바이오 쪽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아까 소장님이 신약개발 R&D 투자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정부 R&D 투자에 대한 현황이 지금 분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보니까 제약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뭐 사실 바이오 기업을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기업에 가는 투자가 한 30% 정도 비중이 되고 전체 정부 투자에 대해서 뭐 절대 규모는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비중은 뭐 기업에 한 30%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업에 가는 투자가 대부분 비임상 이후, 임상 이상 이런 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후보물질 도출이나 퇴적화 쪽으로도 좀 지원이 되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아마 기존의 기업 말고 뭐 바이오 벤처나 스타트업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미약품과 같은 등등의 여러 가지 성과를 봤던 게 따지고 보면은 한 20여 년 정도의 역사라고 보죠. 2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이오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1994년 생명공학 유수원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조가 지금 넘어가는 정도의 바이오 정부 R&D 투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 초반하고 2000년 초반에 한 10년 동안은 거의 연평균 20%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바이오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R&D 분야에서 굉장히 호시절이었죠. 그때는 정부 R&D 전체 예산도 연평균 증가율이 한 10% 정도가량 됐기 때문에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높은 그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약개발이라는 용어조차도 되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술 역량이라든가 인프라, 연구 인력들을 갖출 수 있던 게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라고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프라나 인력 외에도 지금 한미약품 등 국내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해왔던 거에 시드가 됐던 지원도 사실은 정부에서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고요. 이런 호시절이 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3, 4년, 5년은 정부 R&D 분야에서의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R&D 그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던 R&D 예산에 대해서도 좀 효율화가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2016년도가 되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항상 뭐 10%, 뭐 7%, 8% 이렇게 됐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2016년도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 증가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R&D 투자에서 최대의 이슈는 효율화고요. 그래서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투자되었던 것을 효율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R&D 전체의 투자의 상황에서 바이오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됐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에 대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영근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부처별로 수행주처별로 좀 경쟁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유사중복이라든가 뭐 쏠림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로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위나 국가심의위원회에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유사중복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왔던 것이 신약 개발을 성과에 단절 없이 모든 부처에서 협력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사업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유사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조정이 됐는데, 여전히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5년에 드디어 우리도 찍소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미약품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기술 수출을 했지만 그 외에 많은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나 회사들에서 기술 수출 플러스 글로벌 임상 승인 이런 거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 성과까지 합쳐서 저희가 작년에 트리플 빌리언이라고, 그러니까 1조 매출을 달성한 제약기업을 3개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사례들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R&D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그전에 시총을 대부분 IT 업종들이 좀 주도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 업종들이 좀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제는 정부에서 바이오를 투자하는 데에 대한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 20년은 그냥 바이오 분야의 R&D 정책만으로도 그냥 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정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성과들이 경제적인 R&D 성과들이 기존의 R&D 성과들이 경제적인 성과로 속속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바이오 분야의 R&D 정책과 산업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이미 나왔던 거고요.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가 확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벤처 투자액이 바이오 의료 분야로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각각 기업들의 이제 자체 투자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아까 조세 제도나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태까지 바이오 분야를 바라보는 정부의 R&D는 그냥 기초에서부터 응용 개발까지 전주기를 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뒷단 응용과 개발은 민간에게 맡겨도 되는 정도의 만큼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신약으로서 시드가 될 수 있는, 아까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중장기 원천 굿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